안녕하세요. 저는 이말자입니다. 올해 68세로 두 아들을 키우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던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그 모든 일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은 그리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서울 변두리에 작은 다세대 주택 하나와 시골에 있는 논밭 몇 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김덕수 씨가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재산이었죠.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말자야, 우리 아들들이 결혼하면 이 재산들을 나눠줘서 독립할 수 있게 도와주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아니겠어? 그때는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만 여겼습니다.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부모가 미리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주변 아주머니들도 다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서 신혼부부가 집 마련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래요. 우리 민수도 곧 결혼할 텐데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큰아들 민수가 대학교 4학년이 되면서부터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기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결혼 준비를 진지하게 하고 있구나 싶어서 말이에요. 둘째 아들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형만 도와주시면 저는 어떻게 해요? 저도 언젠가는 결혼할 건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들들을 안심시켰어요. 걱정 마라, 엄마가 너희 둘 다 똑같이 챙겨줄 테니까. 남편이 돌아가신 후 3년이 지나고 드디어 첫째 아들 민수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신부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박영이라는 여자였는데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조용하고 예의 바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벌써 조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 신혼집은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이세요?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영희가 저에게 직접 물어본 말이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뭔가 확답을 받고 싶어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을 넘겨줄 생각이야. 너희가 신혼집으로 쓰면 되고 엄마는 작은 곳으로 이사 가면 되지 뭐. 정말이에요? 그럼 전세는 안 끼고 완전히 넘겨주시는 건가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냥 꼼꼼한 성격이려니 하고 넘어갔죠. 그럼 깨끗하게 넘겨줄 거야. 부채 없이 말이야. 그때 영희의 얼굴이 확 밝아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민수한테 윙크까지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첫 번째 경고 신호였던 것 같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첫째에게는 다세대 주택을 넘겨주었습니다. 시가로 치면 2억 정도 되는 집이었어요. 등기 이전까지 깨끗하게 해주었죠. 그리고 둘째 민호에게는 시골 땅을 팔아서 현금 1억 5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제 저도 자신 있게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호가 그때 울먹이며 고마워했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렇게 모든 재산을 내준 저는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4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는 날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섭섭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 달랐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도 각자 살림을 꾸려야 해서 바쁠 텐데 너무 자주 오시면 곤란해요. 신혼부부에게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결혼식이 끝나고 단 한 달 만에 큰며느리 영희가 제게 한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저 잘 살고 있나 보고 싶어서 들렀을 뿐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와야 하지 않겠니? 혼자 사는 엄마 걱정도 해야 하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둘 다 직장 생활하느라 주말에는 휴식이 필요해요. 평일에 미리 연락 주시고 오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너무 오래 계시지도 마시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는 기분이었어요. 연락하고 와야 한다고? 너무 오래 있지도 말라고? 제가 40년 넘게 키운 아들의 집에 가려면 이제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날 저는 30분도 채 있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영희가 시간 내내 시계를 보면서 불편해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집을 주지 말걸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제 정말 혼자구나. 남편이 돌아가신 지 3년 그동안 아들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저는 혼자였던 것입니다. 월세방에서의 첫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40년을 살던 집의 모든 소음, 모든 냄새, 모든 느낌들이 그리웠어요. 새로 이사 온 이 작은 방은 너무나 낯설고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새벽 3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고 그리고 아직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남편이 뭔가 더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하는데 깨어버렸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때는 그냥 꿈이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었어요. 40년 넘게 가족을 위해 바쁘게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나마 큰며느리 영희는 명절 때는 와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제 맘대로는 안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음식 해오시면 우리가 준비한 거랑 겹칠 수 있으니까 그냥 오시기만 하세요.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추석 명절 일주일 전에 영희가 전화로 한 말이었어요. 60년 넘게 명절 음식을 해오던 제가 갑자기 손님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나물 몇 가지는 엄마가 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시어머니가 빈손으로 올 수는 없잖아. 어머니, 요즘 시대에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오히려 음식이 남으면 처치 곤란하거든요. 정말 그냥 오시기만 하세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평생 해온 요리를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던 일을 못하게 하다니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명절 당일 저는 정말로 빈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영희 친정 어머니도 와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손에 큰 봉지를 하나 들고 계셨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물으니까 영희가 대답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송편이에요. 너무 맛있게 만드셔서 부탁드려서 가져왔어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한테는 음식 가져오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 친정 어머니 것은 가져온다고요? 그래도 참았어요. 괜히 첫 명절에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아서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대화에 끼지 못했어요. 영희와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민수가 직장 이야기, 여행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마치 그냥 손님 중 한 명처럼 취급받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영희 어머니가 한번 물어보셨지만 그것도 그냥 예의상 하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대답하는 중간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시더라고요. 그 명절을 보내고 나서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작은 며느리 수진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결혼한 후 처음 집에 놀러 갔는데 수진이 한 첫마디가 이거였어요. 어머니, 저희는 둘 다 직장인이라 주말에는 좀 쉬고 싶어요. 평일에 미리 연락하고 오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너무 늦은 시간에는 곤란하고요. 큰 며느리와 똑같은 말이었어요. 연락하고 가야 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 아들들의 집에 가려면 말이에요. 민호야, 엄마가 그렇게 부담스러워? 가끔 와서 밥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하면 좋잖아. 엄마, 요즘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희가 다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엄마가 오셔서 이것저것 하시면 우리 방식이랑 달라서 더 일이 늘어나거든요. 우리 방식이랑 다르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40년 넘게 해온 제 방식이 이제는 틀렸다는 말인가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들과의 만남은 점점 줄어들었고 전화, 통화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격식적인 안부 정도만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 민수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얼굴을 보니 반가웠지만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엄마,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무슨 사업인데? 형수 친구가 화장품 사업을 하는데 정말 잘 되고 있대요. 월 매출이 몇 천만 원씩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자본금이 필요하겠네. 네, 한 5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천만 원이라니. 저한테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돈이 얼마나 있는 줄 아니? 집도 다 줬는데. 엄마, 적금이랑 남은 보험금 있잖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성공하면 꼭 갚을게요. 결국 저는 그동안 모아둔 적금 3천만 원과 남편 보험금에서 남은 2천만 원을 내주었습니다. 통장에 있던 거의 모든 돈이었어요. 아들이 성공해서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었거든요. 그런데 돈을 준 후 민수의 태도가 또 달라졌어요. 고맙다는 말은 했지만 뭔가 의무적인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또 바빠진다며 자주 연락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작은아들 민호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엄마, 형만 도와주고 나는 안 도와줄 거야? 나도 친구랑 치킨집을 하나 내려고 하는데. 얼마나 드는데? 4천만 원이면 되는데. 형한테 준 거보다 조금 적게 줘도 돼요. 이미 큰아들에게 준 상황에서 둘째는 안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형제간에 차별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민호도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저는 남은 돈을 모두 긁어 모아서 3,500만 원을 내주었어요. 전세 보증금 일부까지 빼서 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통장은 거의 텅 비어버렸어요. 그 후부터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아들들의 연락이 뚝 끊어진 것이에요. 제가 먼저 연락해도 엄마 사업 때문에 바빠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라는 말만 반복이었죠. 민수야, 엄마 목소리 들으려고 전화한 거야.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니? 아, 네. 잘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정말 바빠서요. 나중에 시간 날 때 길게 통화해요. 그런데 언제쯤 시간이 날까? 글쎄요. 이번 달은 힘들 것 같고, 다음 달쯤에. 그런 식으로 미루기만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다음 달에 연락하지도 않았고요.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치킨집 오픈 준비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더니 그 조금이 2개월, 3개월로 늘어만 갔어요. 어느 날 밤 혼자 앉아서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니 너무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들들을 위해 모든 걸 다 내줬는데 눈물이 멎지 않았어요. 40년 넘게 키운 아들들이 돈만 받아가고는 어머니는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내가 돈을 안 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도 가끔은 연락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죠.
돈도 다 주었고 집도 다 줘버렸고 이제 저에게 남은 건 월세 30만 원 내야 하는 작은 방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결혼할 때 가져왔던 작은 보물함이 생각났어요. 결혼 45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는데 남편이 내가 정말 힘들 때가 오면 그때 열어보라고 했던 그 작은 나무 상자 말입니다. 그때 남편이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났어요. 말자야, 이 상자는 절대로 호기심으로 열어보면 안 된다. 정말로 내가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만큼 힘들어졌을 때, 그때만 열어보라. 그 전까지는 절대로. 그 말을 했을 때 남편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했던 게 기억났어요. 왜 그렇게 신신당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힘든 때가 아닐까? 아들들에게 버림받고 돈도 다 떨어지고 혼자서 이 작은 방에서 외롭게 살아가야 하는 지금이야말로 남편이 말한 그 시간인 것 같았어요. 월세방 구석에 처박아둔 상자를 꺼내며 손이 떨렸습니다. 45년 만에 처음 열어보는 것이니까요. 이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제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상자를 바라보며 저는 남편에게 속으로 말했어요. 여보, 나 정말 힘들어. 아이들이 이럴 줄은 몰랐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리고 천천히 상자의 자물쇠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이 상자 안에 정말 제가 찾던 답이 있을까요? 손바닥만한 크기의 오래된 나무 상자였는데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45년 전 남편이 결혼할 때 가져온 것이라고만 했지 자세한 이야기는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상자의 표면을 만져보니 나무결이 거칠거칠했어요. 자물쇠도 오래된 노쇠로 만들어진 것 같았는데 아직도 단단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었어요. 여보,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 결혼 초기에 몇 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남편은 항상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언젠가 당신이 정말 힘들 때가 오면 그때 열어보라고. 그 전엔 절대 열면 안 돼. 약속해줘. 그래도 궁금한데. 무슨 보물이라도 들어있는 거야? 보물이라면 보물이지. 하지만 지금 열어보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 때가 되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그때는 남편의 신비주의적인 취향 정도로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남편이 왜 그렇게 신신당부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잠금 장치를 만져봤어요. 45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지만 의외로 쉽게 열릴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기름칠이라도 해뒀나 봐요. 찰칵. 작은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는데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상자 안에서 남편의 냄새가 희미하게 나는 것 같았어요. 그 향수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인 너무나 그리운 냄새 말이에요.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것은 남편의 친필 편지였습니다. 봉투에는 말자에게라고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어요. 남편의 글씨체를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편지를 꺼내서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말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떠난 후 너에게 정말 힘든 일이 생겼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살아생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나는 너와 결혼하기 전부터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사람이라는 게 돈 앞에서는 변하기 마련이고 특히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거든. 하지만 그때 말했다가는 너를 불안하게 만들 것 같아서 참고 있었어. 사실 우리가 결혼하기 전 아버지께서 따로 모아두신 재산이 있었다.
6.25 전쟁 후에 땅값이 쌀 때 여러 필지를 사두신 것들이야. 당시에는 그런 투기성 투자라고 사람들이 좋지 않게 봤거든. 그래서 아버지도 함부로 말하지 못하셨고, 나도 마찬가지였어. 하지만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고, 그 땅값도 엄청나게 올랐을 거야. 서울이 이렇게 발전할 줄 누가 알았겠어? 아버지의 안목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다. 이 상자 안에 있는 서류들을 보거라. 모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 내가 결혼하자마자 바로 넘겨준 것들이야. 혹시라도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도록 말이다. 그 당시 법무사한테 부탁해서 모든 절차를 다 마쳤어. 말자야, 너는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모르고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지.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다른 여자들처럼 돈 타령하지도 않고 항상 만족하며 살아줘서 정말 고마웠어.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 우리 아이들 말이야. 사실 나는 민수와 민호가 어떻게 클지 조금 걱정했어. 너무 쉽게 얻은 것들은 소중히 여기지 않는 법이거든. 그리고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 만약 아이들이 너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다면 굳이 그들에게 얽매일 필요 없다. 당신은 충분히 좋은 어머니였고 좋은 아내였어.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재산으로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봐. 여행도 가고 좋은 옷도 입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봐. 그리고 가능하다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써봐. 그게 이 돈의 진짜 가치를 발휘하는 길일 거야. 마지막으로 미안하다. 살아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못해서. 그리고 먼저 떠나서. 하지만 이제라도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야. 사랑해, 말자야. 언제나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남편 덕수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남편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에 놀랐고 동시에 그 깊은 사랑에 감동받았어요. 45년 전부터 이미 제 미래를 걱정해서 이런 준비를 해뒀다니.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내봤는데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 토지 등기 부등본을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XX번지, 소유자 이말자라고 적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면적이 300평이나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다음 서류를 봤어요. 두 번째는 같은 강남구 압구정동에 200평, 세 번째는 서초구 반포동에 250평.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몇 번이고 다시 봤지만 분명히 이말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기일자를 보니 1978년. 정말로 결혼하자마자 바로 제 이름으로 해놨던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될까?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아보니 각 필지가 현재 시가로 15억, 12억, 8억, 총 35억 원어치나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서류 밑에는 통장이 두 개 더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기예금 통장이었는데 원금 5천만 원이 45년간 복리로 불어서 3억 5천만 원이 되어 있었어요. 다른 하나는 적금 통장이었는데 남편이 매달 10만 원씩 꼬박꼬박 넣어둔 것이 2억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45년 동안 한 달도 빠뜨리지 않고 말이에요. 여보, 언제 이런 걸 다 해뒀어?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가슴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큰 재산이 있는 줄 알았다면 그동안 그렇게 쪼들리며 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지만 곧 이해가 되었어요. 만약 제가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았다면 과연 아이들을 제대로 키웠을까요?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절약 정신도 없어지고 아이들도 버릇없이 자랐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남편의 편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당신을 어미로서 제대로 모시지 않는다면 굳이 그들에게 얽매일 필요 없다. 제대로 모시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아이들 행동을 돌이켜보면 정말 그랬어요. 집도 주고 사업 자금도 줬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했죠. 그리고 더 이상 도와줄 게 없다고 하니까 연락도 뜸해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갑자기 40억이 넘는 돈의 주인이 되어버린 기분이 이상했어요. 기쁘기보다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언제 말해야 할까요? 일단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아들들에게는 절대로요. 며칠 더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정말로 이 서류들이 진짜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 이 등기부등본 어디서 나셨어요?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 젊은 공인중개사가 서류를 보더니 신기했어요. 이게 정말 제 땅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말자님 명의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 땅들 지금 개발 예정지라서 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얼마나요? 이 역삼동 것만 해도 평당 5천만 원은 좋게 될 것 같은데. 300평이면. 어머니, 이거 거의 15억이에요. 15억이라니. 정말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요? 압구정동 것도 평당 6천만 원 정도, 반포동 것도 3천만 원 정도. 모두 합치면 35억은 넘을 거예요. 어머니, 정말 복 받으셨네요. 복을 받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한 기분일까요? 은행에 가서 통장도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그 돈들이 다 들어 있었어요. 정기예금 3억 5천만 원, 적금 2억. 통장 잔액을 보는 순간 현실감이 확 왔습니다. 이제 내가 40억이 넘는 돈의 주인이구나.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렇게 많은 돈이 있다는데 별로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책임감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정말 제대로 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고민은 아이들 문제였어요. 이 사실을 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태도가 180도 바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심일까요? 아니면 다시 돈 때문일까요? 며칠 더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성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주 토요일, 큰며느리 영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잠깐 통화 가능하신가요? 그래, 무슨 일이야? 그게, 민수가 사업이 좀 어려워졌어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요즘 매출이 떨어지고 있어서. 아, 시작되는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니? 혹시 좀 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조금만요. 얼마나? 한 2천만 원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도 이러기 싫은데. 예전 같으면 없는 돈이라도 어떻게든 구해서 줬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남편의 편지를 읽고 나서 마음이 많이 변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로 사업이 어려운 건지 궁금했어요. 며칠 전에 아이들 행동을 보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았거든요. 영희야, 미안한데 나도 지금 돈이 없어서 어렵겠다. 어머니, 정말 급한데. 그럼 어떡해요?
그 순간 영희의 목소리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서운하다는 식으로 변했어요. 그럼, 알겠어요. 어머니도 형편이 어려우시니까 어쩔 수 없죠. 저희가 알아서 해야겠네요. 영희야, 엄마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네, 알아요. 그럼 저는 이만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지다니. 특히 며느리의 그 차가운 목소리.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30분도 안 되어서 큰아들 민수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부터 화가 나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영희한테 들었는데 돈이 좀 어렵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래, 엄마도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엄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요? 사업 망하면 우리 길거리에 나왔는데도 모르겠어요? 민수야, 엄마가 너희한테 이미 많이 줬잖니. 집도 주고 사업 자금도 줬고. 그게 얼마나 된다고요? 요즘 세상에 그 정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다른 집은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데. 제 아들이 이런 말을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된다고라니. 제가 평생 모은 돈과 집을 그렇게 평가절하 하다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엄마도 혼자 살아야 해서 힘들어. 이해해다오. 엄마가 그러실 줄은 몰랐네요. 알겠어요. 이제 기대 안 할게요. 저희가 알아서 살아야겠네요. 전화를 끊을 때 민수의 목소리에서 원망이 가득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럴 줄 몰랐거든요. 물론 돈을 달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못 해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화를 낼 줄은. 며칠 후에는 작은 며느리 수진에게서도 비슷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치킨집이 생각보다 어려워서 혹시 조금 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수진아, 엄마도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어머니, 그럼 형님만 도와주시고 저희는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불공평하다고요? 벌써 3,500만 원이나 줬는데도 불공평하다고 하다니. 수진아, 엄마가 이미 많이 도와줬잖니. 많이요? 요즘 세상에 그 정도로는 사업하기 어려워요. 다른 분들은 자식 사업할 때 억 단위로 도와주시던데.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준 돈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저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돈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돈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그들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에게는 선택권이 생겼으니까요. 40억이 넘는 재산. 이걸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의 편지 내용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된다.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로 제 자신을 위해, 그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살아볼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아직은 아이들에게 이 비밀을 말할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과연 이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정말로 저를 어머니로 생각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렇게 6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제가 돈이 없다고 한 이유로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연락은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명절에도 어머니 사업 때문에 바빠서 집에 못 와요라는 문자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추석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45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명절을 보냈거든요. 그날 저녁 혼자서 간단하게 차례상을 차리고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있으니 정말 쓸쓸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이럴 줄 알았어? 엄마 혼자 명절 보내게 두고.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는데 괜히 남편이 대답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둔 거야, 말자야. 하고 말이죠. 저는 그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40년 넘게 키운 아들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도 받아들였죠. 남편이 편지에서 걱정했던 일이 정말로 일어난 것이었어요. 사람이라는 게 돈 앞에서는 변하기 마련이고 특히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거든.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들들은 제가 돈이 있을 때는 관심을 보였지만 없다고 하니까 완전히 외면했어요. 이게 가족의 진짜 모습이었던 걸까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시장에서 큰 며느리 영희를 만났습니다. 멀리서 봤는데 손에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온몸에는 비싼 옷을 걸치고 있었어요. 그것도 전부 새 것들 같았습니다. 저게 영희야? 사업이 어렵다고 하지 않았나?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니 정말 영희였어요. 그런데 예전에 보던 것보다 훨씬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저는 큰 소리로 불렀어요. 어머니. 영희는 저를 보자마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들켜서는 안 될 것을 들킨 사람의 표말이에요. 여기서 뭐 해? 장을 좀 보러 왔어요. 그런데 영희의 손에는 장바구니도 없고 마트 봉지도 없었어요. 대신 명품 브랜드 쇼핑백이 여러 개 있었죠. 영희야, 사업이 어렵다고 했는데 괜찮아진 거니? 그 순간 영희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네, 그냥 좀 나아졌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다 보였어요. 그 비싼 핸드백은 최소 200만 원은 넘어 보이는 명품이었고, 코트도 명품 브랜드 같았어요. 새로 한 것 같은 네일아트, 비싼 액세서리들. 이게 사업이 어려운 사람의 모습일까요? 그럼 다행이네. 민수는 잘 지내지? 네, 바빠요. 사업이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해서. 갑자기 잘 되기 시작했다고? 그럼 몇 달 전에 돈 달라고 했을 때는 거짓말이었다는 말인가요? 그럼 정말 다행이구나. 엄마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했는데. 네. 그럼 저는 급한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영희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집 김 아주머니에게 부탁했어요. 김 아주머니는 저희 동네에서 오래 살아서 동네 소식을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아주머니, 우리 큰아들 민수 사업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아이고, 말자야. 너 그것도 몰라. 민수네 사업은 벌써 몇 달 전부터 대박이 났다고 하던데. 정말요? 그럼 화장품 판매로 월 수입이 3천만 원 넘는다던데. 그래서 요즘 민수네 집에 BMW도 새로 뽑고 인테리어도 전부 다시 했다던데.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BMW라고요? 인테리어도 다시 했다고요? 그럼 왜 저한테는 어렵다고? 그러게 말이야. 그리고 며칠 전에는 영희가 백화점에서 명품 옷 엄청 사더라고. 김 여사가 직접 봤다던데. 한 번에 몇백만 원어치를. 그 순간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었다고요? BMW도 샀다고요? 그럼 저한테 돈을 더 달라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주머니, 정말 확실한 이야기예요? 그럼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해. 민수가 성공해서 부자가 됐다고. 그런데 왜 너한테는 말 안 했지? 제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배신감도 들었습니다. 성공했으면 엄마한테 좋은 소식이라고 알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숨겼을까요? 다음 날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큰아들 집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정말로 새 BMW가 서 있었어요. 번호판을 보니 작년에 나온 최신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기다리니까 민수와 영희가 나오는데 둘 다 정말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명품 옷, 명품 가방, 비싼 액세서리들. 완전히 부자가 된 모습이었어요. 제가 나타나자 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왜 여기 계세요? 민수야, 사업이 잘 되고 있다면서? 민수는 당황하며 더듬거렸습니다. 아, 그게 최근에 좀 뭐가? 김아주머니 말로는 몇 달 전부터 잘 되고 있었다면서? 그럼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할 때는 뭐였어? 영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영희야, 너희가 엄마를 속였구나. 그 순간 영희의 얼굴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평소에 보던 그 예의 바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속였다니요? 그냥 사업 초기에 조금 도움 받은 거잖아요. 그게 뭐 잘못인가요? 조금 도움이라고? 나는 너희한테 집도 주고 사업 자금도 줬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거짓말로 돈을 더 뜯어낼 생각을 했다는 거야? 민수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언제 거짓말했다고. 그럼 지금 이 차는 뭐고 이 비싼 옷들은 뭐야? 사업이 어렵다던 사람들이 이렇게 사치를 부려도 되는 거야? 엄마, 이건 사업 성공한 다음에 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뭘 사든 우리 자유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유라고? 엄마 돈으로 사업 시작해서 성공해 놓고는 엄마는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그때 영희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럼 어머니는 우리가 성공하면 평생 어머니 눈치 보며 살라는 거예요? 돈 조금 준 걸로 우리 인생 간섭하시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돈 조금 준 걸로라니. 제가 평생 모은 돈과 집까지 내준 것을 돈 조금이라고 표현하다니. 그래, 알겠다. 이제 정말 알겠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과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돌아서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작은 아들 민호에게 전화했어요. 혹시 둘째는 다를까 싶어서요. 하지만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엄마야. 치킨집은 어떻게 되어가니? 아, 엄마. 그게 사실 말 안 했는데 치킨집은 이미 정리했어요. 왜? 망했니? 아니에요. 너무 잘 되어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매장을 사겠다고 해서 팔았거든요. 웃돈도 많이 받았고요. 또다시 충격이었습니다. 잘 돼서 팔았다고요? 그럼 왜 저한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지금은 뭐 하니? 다른 사업 준비 중이에요. 더 큰 거요. 그럼 돈이 많이 필요하겠네. 네, 그렇긴 한데.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시잖아요. 민호의 말투에서 뭔가 계산적인 것이 느껴졌습니다. 엄마한테서 더 이상 돈을 뺄 수 없으니 아예 포기한다는 식으로 들렸어요. 마치 상품 가치가 없어진 물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민호야, 그럼 엄마는 어떻게 지내면 되는 거니? 너희 둘 다 바쁘다고 연락도 안 하고. 엄마,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각자 살기 바쁘거든요. 엄마도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혼자서도 잘 지내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매번 챙겨드릴 수는 없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라고요? 40년 넘게 키운 자식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명절에도 안 오는 거야? 그것도 사실 번거롭잖아요. 어차피 특별할 것도 없고 시간만 버리는 것 같아서요. 명절이 시간 버리는 것이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정성스럽게 명절 준비를 해왔는데.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서러움이 더 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되었구나라는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그날 밤 다시 남편의 편지를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너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다면 굳이 그들에게 얽매일 필요 없다. 너는 충분히 좋은 어머니였고 좋은 아내였어.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된다.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로 제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아들들이 제 진짜 가치를 모른다면 굳이 제가 그들에게 매달릴 필요도 없죠. 며칠 후 저는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아이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네, 무슨 병이에요? 혈압이 너무 높게 나왔대. 의사가 혼자 살면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 아, 그래요? 약 잘 드시고 조심하세요. 민수야, 혹시 가끔이라도 엄마 보러 올 수 있을까?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서. 엄마, 요즘 정말 바빠서요. 그리고 사실 병원은 엄마 혼자서도 잘 다니실 수 있잖아요. 괜히 우리까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허탈했어요.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는데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니. 이게 아들이 할 말인가요? 민호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민호야, 엄마가 혈압이 높아서 약을 먹고 있어. 의사가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하는데 혼자 살다 보니 그게 쉽지가 않네. 엄마, 요즘 할머니들이 다 그러시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약만 잘 드시면 돼요. 그래도 가끔 얼굴이라도 보러 와주면. 엄마, 저희는 정말 바빠요. 그리고 자주 만나면 서로 스트레스만 쌓이잖아요. 적당히 떨어져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주 만나면 서로 스트레스만 쌓인다고요? 제가 그들에게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였다는 말인가요? 그때 저는 정말로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저는 이미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돈을 줄 수 없으니까 이제는 짐이 된 것이구나. 하지만 며칠 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아들 민수에게서 갑자기 다급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목소리가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뭔가 정말 심각한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왜 그래?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뭐라고? 사업 확장하려고 대출을 받았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그리고 주식 투자도 욕심을 부렸다가 큰 손실을 봤고요. 제가 예상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너무 쉽게 번 돈이라서 함부로 썼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얼마나 잃었는데? 한 5억 정도. 이제 정말 망했어요, 엄마. 5억이라고요? 제가 준 돈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어떻게 잃었을까요? 아마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럼 집도 팔아야 하는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 보증도 섰는데 그것까지 갚아야 해요.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것 같아요.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저를 돈 조금 준 걸로 간섭한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울면서 도와달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민수야, 엄마도 도와줄 돈이 없다고 했잖니. 엄마, 제발 어떻게든 해주세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민수야, 며칠 전에 엄마가 아프다고 했을 때는 관심도 없더니 지금은 왜 이래? 엄마, 그건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 아이들의 진짜 모습을 다 봐버렸거든요.
민수야, 그럼 내일 오후에 엄마 월세방으로 와라. 영희도 같이 오고. 네. 왜요? 할 이야기가 있어. 그리고 바로 작은 아들 민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예상대로 민호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새로 시작한 사업이 실패했고 빚만 잔뜩 남았다고 하더군요. 민호야, 너도 내일 오후에 와라. 수진이도 같이. 엄마, 설마 도와주실 건 아니죠? 엄마도 돈 없으시잖아요. 일단 와봐. 할 이야기가 있다. 엄마, 혹시 어디서 돈을 구하신 건 아니죠? 어디 가서 저희 대신 대출이라도 받아주실래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 포기하면 저희는 그 빚 안 갚아도 되잖아요. 심지어 제가 대출을 받고 넘겨준 다음 죽으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인가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이제 정말로 진실을 말해줄 때가 왔다고. 하지만 제 방식으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여보, 내일이면 모든 게 정리될 것 같아. 당신이 걱정했던 일들이 정말로 일어났지만 덕분에 나도 깨달은 게 많아. 이제 정말로 내 인생을 시작해 볼 때가 온 것 같아.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아이들도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도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2시 좁은 월세방에 두 아들 내외가 모두 모였습니다. 4명이 앉으니 방이 정말 비좁아 보였어요. 모두들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특히 며느리들은 예전에 그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불안해하며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큰 며느리 영희는 명품 가방도 들고 오지 않았고 평범한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작은 며느리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지금 상황에서 비싼 물건들을 들고 오기가 눈치 보였나 봐요. 엄마,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정말 망했어요. 큰아들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어요. 엄마도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정말 어떡하죠? 작은 아들 민호도 울상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차를 끓여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찬찬히 바라봤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를 무시하고 냉대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제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 엄마가 도와줄 방법이 하나 있긴 하다. 순간 4사람의 눈이 다 반짝였어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영희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정말요? 어떤 방법이요? 수진도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관심을 보였어요. 어머니, 혹시 어디서 돈을 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침실로 가서 그 보물함을 가져왔습니다. 45년간 숨겨뒀던 그 작은 나무 상자 말이에요. 그리고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결혼할 때 가져온 거야. 45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는데 몇 달 전에 처음 열어봤다. 민수가 상자를 보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이런 게 있다고 말씀하신 적 없는데요. 너희 아버지는 정말 신중한 분이셨거든. 함부로 말씀하지 않으셨어. 저는 천천히 상자를 열어서 토지 등기 부등본들과 통장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면서 설명했어요. 이게 뭐예요? 민수가 서류들을 보며 물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았습니다. 토지 등기 부등본이야. 강남에 있는 땅 3필지. 모두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고 시가로 계산하면 35억 정도 될 거야.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영희는 입을 벌린 채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고 수지는 눈을 깜빡이며 뭔가를 계산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통장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정기예금이 3억 5천만 원, 적금이 2억. 모두 합쳐서 40억 정도 되는구나.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진짜 40억이요? 응, 정말이야.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미리 다 준비해 두신 거였어. 영희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정말 대박이네요. 이 정도면 우리 빚은 물론이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네. 너희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네 사람이 모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특히 며느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민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니? 그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진짜 반성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돈 때문에 그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민수야, 너는 엄마가 2억짜리 집을 줬는데도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한 적 없지. 오히려 며느리는 엄마 보고 자주 오지 말라고 했고, 영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부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금 5천만 원 줬을 때도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고마워했지만 성공하고 나서는 엄마 연락도 제대로 안 받았지. 민호야, 너도 마찬가지야. 현금 1억 5천만 원이랑 사업자금 3,500만 원. 거의 2억이나 받았는데 치킨집 성공해서 팔고 나서는 엄마한테 소식도 안 알려줬지.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건. 그리고 며칠 전에 너희들이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저는 목소리를 조금 높여서 말했어요. 영희는 돈 조금 준 걸로 우리 인생 간섭하냐고 했고, 민수는 그게 얼마나 된다고라고 했지. 민호는 각자 살기 바쁘다고 했고, 수지는 명절도 번거롭다고 했어. 네 사람 모두 할 말이 없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망하니까 이제 와서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엄마가 아플 때는 관심도 없다가 너희가 힘들어지니까 갑자기 찾아와서 큰 며느리 영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식으로 안 할게요. 죄송하다고 진심으로 하는 말이니 아니면 지금 이 40억 때문에 하는 말이니? 작은 며느리 수진도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효도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모습을 다 봐버렸거든요. 너희들은 엄마가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태도가 완전히 달랐어. 그것만 봐도 너희들이 진짜로 생각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지. 그때 큰아들 민수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절박해서 그랬나 봐요. 엄마, 그럼 우리 죽으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망하는 걸 보고만 있을 거예요? 자식이라고? 지금까지 너희가 엄마를 어머니처럼 대했니? 엄마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큰 재산이 있으면서 우리한테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말 안 했다고? 너희가 제대로 대해줬으면 진작 말했을 거야. 하지만 너희들 행동을 보니까 말하면 안 되겠더라. 민호가 다른 방법을 시도했어요. 엄마, 그럼 나중에라도 상속받을 거잖아요. 지금 미리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습니다. 상속? 너희한테 상속해 줄 것도 없어. 네. 이 돈은 모두 사회에 기부할 거야. 그리고 엄마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거야.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영희가 소리쳤어요. 기부라고요? 자식들도 안 도와주고 남한테 준다고요? 남이 아니야.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지. 너희들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어. 민수가 책상을 치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가 엄마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이긴 하지. 하지만 효자는 아니야. 효자가 아닌 자식한테 왜 재산을 물려줘야 하는데? 그때 영희가 드디어 본색을 완전히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까지 어머니한테 그렇게 못했나요? 집도 받고 돈도 받았으니까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원래 자식이 받아야 할 몫 아니에요? 원래 받아야 할 몫이라고? 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는 마치 저희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는 그냥 평범하게 산 거잖아요. 수진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요즘 시대에는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게 당연해요. 다른 집들 보세요. 집도 사주고 결혼 자금도 주고 손자 손녀 돌봐달라고 하면서 용돈까지 주잖아요. 민수도 말했어요. 엄마, 사실 다른 집에 비하면 우리가 받은 건 정말 적어요. 요즘 부모들은 자식 결혼할 때 5억, 10억씩 도와주는데 저는 그 말들을 듣고 완전히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사람들과는 더 이상 가족이라고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 알겠다. 너희들 생각은 충분히 알겠어.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이제 정말로 진실을 말해줄 때가 온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먼저 토지 한 필지를 팔아서 15억을 현금으로 만들었어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법적으로라도 막아보려고 했지만 모든 재산이 제 명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엄마, 정말로 그러실 건가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왔을 때 물었어요. 그래, 이미 결정한 일이야.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말 달라질게요. 민수야, 너희는 이미 기회를 다 써버렸어. 이제 와서 달라진다고 해도 믿을 수 없어. 그럼 정말 한 푼도 안 주실 거예요? 응, 한 푼도 안 줘. 그 후로 민수에게서 연락이 뚝 끊어졌어요.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에 한 번 찾아와서 울면서 빌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거든요. 15억으로 제가 첫 번째로 한 일은 동네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센터를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그 동네에는 저처럼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모두들 자식들한테 버림받거나 아니면 자식들이 바빠서 신경을 못 써주는 분들이었어요. 복지센터 개소식 날 동네 할머니들이 모두 모였어요. 김아주머니, 박할머니, 최할머니 모두 저와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었습니다. 말자야, 내가 이런 큰일을 해내다니. 정말 대단해. 김아주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들이 외롭지 않게 모여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필요했어요. 이제 여기서 함께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해요. 복지센터에는 식당, 헬스장, 도서관, 취미 활동실 등이 모두 갖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전문 요양보호사와 간호사도 상주시켰습니다. 어머니들, 이제부터 이곳이 우리의 또 다른 집이에요. 언제든지 오셔서 편하게 지내세요. 할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정말 뿌듯했어요. 아들들에게 줬다면 그냥 사치품 사는데 쓰였을 텐데 이렇게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니까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머지 토지 2필지도 팔아서 20억을 더 만들었습니다. 이 돈으로는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매년 100명씩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특히 조손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그리고 보육원 출신 아이들을 우선으로 선발했습니다. 첫 번째 장학생 선발 때 정말 많은 지원자가 왔어요. 면접을 보는데 모든 아이들이 정말 간절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엄마가 혼자 저랑 동생을 키우시는데 너무 힘들어 하셔서요. 꼭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엄마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17살 김민지라는 여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을 때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났어요. 이런 아이들이야말로 진짜 도움이 필요한 거였죠. 민지야,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다 도와줄게. 대신 열심히 공부해야 해. 정말이에요? 정말 대학까지 다 도와주세요? 그럼 약속이야. 그 아이의 환한 미소를 보는 순간 정말 이 일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5억으로는 제 노후를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실버타운에 입주했어요. 75평 아파트였는데 병원, 헬스장, 수영장, 도서관 등 모든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선택하셨네요. 이곳은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실버타운이에요. 입주 담당자가 말해줬어요. 네, 이제 남은 인생은 편하게 살고 싶어서요.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실버타운 내 도서관에서 독서를 했어요. 저녁에는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취미 활동을 하거나 영화를 봤습니다. 특히 서예 수업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평생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는데 이제야 시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말자님, 글씨를 정말 잘 쓰시네요. 타고나신 것 같아요. 서예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이제 시작인데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더 열심히 하고 싶어져요. 여행도 많이 다녔어요. 유럽 여행, 동남아시아 여행,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모두 다녀왔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여행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할머니, 혼자 여행 다니시는 거예요? 여행지에서 만난 젊은 부부가 물었어요. 네, 혼자 다니는 게 편해요.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시간에 얽매이지도 않고요. 대단하시네요. 저희 할머니는 혼자서는 집 밖에도 잘 안 나오시는데, 나이 들었다고 움츠러들 필요 없어요. 하고 싶은 일은 해야죠. 6개월이 지났을 때 아들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간절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정말로 힘들어졌나 봐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민수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정말 효도할게요. 민호도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돈이 있을 때는 무시하고 없을 때는 더 심하게 무시했고 다시 필요할 때는 찾아왔어. 이제 와서 뭘 믿으라고? 엄마, 정말 달라질게요. 달라진다고? 혹시 내가 너희한테 돈을 다시 준다면 1년 후에도 이런 마음일까? 아니면 또 돈을 받은 후에는 예전처럼 될까?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마 자기들도 확신이 서지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뉘우치고 있다면 왜 내가 돈이 없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찾아오지 않았니? 그때는 각자 살기 바쁘다고 하더니 영희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때는 저희가 철없었어요. 철없었다고?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철이 없어? 그럼 언제 철이 들겠니? 결국 그들은 아무 성과 없이 돌아갔어요. 저는 그들을 보내면서 안타깝기도 했지만 동시에 후회하지도 않았어요. 1년이 지난 지금 가끔 아들들이 연락을 해요.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입니다. 돈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고 그냥 안부만 묻죠. 엄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너희는? 저희도 그냥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엄마 건강하시죠? 응, 건강해. 너희도 건강하게 잘 살아라. 짧은 통화였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아마 정말 깨달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신 복지센터에서 만난 할머니 친구들과 어울리며 정말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매주 화요일에는 함께 등산을 가고 목요일에는 요리 수업을 들어요. 토요일에는 문화센터에서 연극 공연도 봅니다. 말자야, 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게 되었어. 김 아주머니가 항상 고마워해요. 아니에요. 저도 할머니들 덕분에 외롭지 않게 살고 있어요. 정말로 그래요. 이분들이 제게는 가족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걱정해 주거든요. 어제는 장학재단에서 정말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도운 김민지 학생이 의대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지의 기쁜 목소리를 들으니 제 마음도 정말 뿌듯했어요. 민지야, 축하한다. 정말 열심히 했구나.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마쳤을 거예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좋은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라. 네, 꼭 그럴게요.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껴요. 제가 한 일이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싶어서요. 지금 저는 75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복지센터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요. 저녁에는 독서를 하거나 드라마를 보면서 여유롭게 지냅니다.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지만 예전처럼 아들들 눈치 보며 살던 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남편이 편지에 써준 말이 정말 맞았습니다.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된다. 68년을 살면서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고 이 길이 제게는 맞는 것 같거든요. 가끔 시장에서 며느리들을 마주치는데 예전처럼 도도하지 못하고 어색해해요. 아마 제가 정말로 많은 돈을 기부했다는 소식을 들었나 봐요.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인사만 하고 지나갑니다.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영희가 조심스럽게 인사해요. 응, 안녕. 잘 지내니? 네. 그럼 저는 잘 가. 간단한 인사였지만 예전처럼 서로 어색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담담한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제2의 복지센터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다른 지역의 독거노인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장학재단도 규모를 더 키워서 매년 200명씩 도울 계획입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일을 계속 하시다니. 장학재단 직원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돈이라는 게 쓸 곳에 써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쌓아두면 뭐해요? 하지만 자식분들은 뭐라고 하시지 않나요? 자식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거든요. 정말로 그래요. 이제 저는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물론 아들들이 가끔 걱정되기도 하지만 그들도 이제 어른이니까 자신들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며칠 전에는 복지센터 할머니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모두 70세가 넘은 할머니들이었는데 정말 즐거웠습니다. 말자야,
내 덕분에 우리가 이런 여행도 할 수 있게 되었네. 박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들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기뻐요. 바닷가에서 할머니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제 인생의 진짜 보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 후회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다고요.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진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때로는 피보다 진짜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이 더 소중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의 마지막 선물 덕분에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진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입니다. 복지센터 할머니들의 웃음소리, 장학생들의 고마운 마음, 그리고 제 자신의 만족감.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40억보다 더 소중한 재산이 되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 자식들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굳이 우리가 그들에게만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진짜 우리를 필요로 하고 우리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그리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요.